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생활세계를 탐구해보자는 이 수업의 아이디어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사례는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 책을 데이터로 읽는 방법.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들을 추출해내려는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차이를 찾아보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세계 중에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익숙한 세계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방법,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제목은 그래서 책을 데이터로 읽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라는 의미가 그 데이터는 이제 좀 요즘 흔한 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문자열도 어떤 의미상 데이터니까요. 예, 그 세계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현상 분명하지 않고 혹은 추상 수준이 되게 높고 복잡도가 크고 그런 현상들을 문자열로 바꾼 게 책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문자열을 실제 현상과 비교해 보면 이걸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죠. 문자를 그렇게 넓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요즘 흔한 의미의 그 데이터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와 양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데이터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세계를 다룰 때 항상 중간에 장치와 인공물을 사용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저게 책, 문자, 언어 이런 것이고 확장해 보면 건물일 수도 있고요, 교실일 수도 있고, 혹은 책걸상일 수도 있고,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디지털 컨텐츠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의 장치와 인공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물론 이 세계를 접하는 이 상황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세계를 우리가 직접 접하기보다는 장치와 인공물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요. 예, 세계에 책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장치와 인공물에 데이터를 위치시켜서 데이터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책을 탐구해보자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책 한 권 한 권을 탐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천만 권의 책을 한꺼번에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백 권 이상의 책 혹은 수천 권 이상의 책을 탐구의 대상이 되게 하고 독해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읽는다는 것의 대상이 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류한테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우리 인류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은 한 권 단위의 책이죠. 개별 한 권 단위의 책을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책을 읽어왔죠. 그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우리 인류 문명이 만들어온 가장 익숙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수백 권을 넘어서 수천 권을 넘어서 수천만 권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찾아놓은 가장 끄트머리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이. 그렇게 해서 구글 앵그램 뷰어입니다. 수천만 권의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이때부터 웹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웹사이트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앵그램 뷰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LMS의 게시물 형태로 링크는 올려놓겠습니다. 구글 앵그램 뷰어라고 흔히 부릅니다. 사이트에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아니고 회원가입 없습니다. 사이트가 처음 열리면 이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 화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단에는 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구글 검색창 같은 검색창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연도를 선택할 수 있고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코퍼스들이 많습니다. 이 코퍼스가 점점 늘어났었고요. 디폴트로 선택되는 것은 잉글리시 2019입니다. 보시면 중국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우로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빨리 적용되었으면 하는 소원은 2010년 이후로 계속 있었으면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스 인센티브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고유명사다라는 생각이 들면 케이스 인센티브를 켜지 않으시고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꾸는 정도로 하시면 혼란도는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그래프의 꺾임의 정도고요. 1800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꿔보십시오. 처음에 보이는 문자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셜록 홈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뭔지 아시죠?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넣고 쉼표로 키워드들을 구분하면 쉼표로 구분한 위치에서 그래프가 새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띄었었지 않습니까? 이 띄었었다고 해서 알버트 찾고 아인슈타인 찾는 게 아니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쉼표를 찍을 때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으로 하나 그래프를 그리고 셜록 홈스로 하나 그래프를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으로 하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일까 싶은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해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 유명해지기 시작한 때는 1905년, 1915년이죠. 살짝 헷갈립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가장 유명한 논문을 썼던 두 해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 이전에는 다른 책에서 언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1920년 조금 전부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책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논문을 쓰고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이 시점이니까요. 빨간색 그래프는 셜록 홈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셜록 홈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그 소설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출간되었는지 찾아보시면 이 그래프를 독해하시는데 조금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소설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온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독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연도고요. 18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고, X축은, Y축은 해당 연도에 출간된 책 중, 정확히는 해당 연도에 출간된 책 중에서 구글이 디스컬라이징을 한 책을 분모로 놓고 이 문자열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의 비율, 이쪽 Y축입니다. 그래서 Y축의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그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해 출간된 책들 중에서 정말 소수의 책들이 이 세 개의 키워드를 포함시킨 문자열로 포함한 상태로 책이 쓰여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그 키워드들도 그 y축의 절대값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독해하는데 되게 난이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축은 일단 y축의 절대값들은 좀 무시하고 그래프 패턴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 뷰어가 표시하는 데이터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문자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입니다.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애플이라고요. 애플이라고요. 애플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런 그래프가 보입니다. 앞에 것은 대문자로 했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학생들 중에 이 그래프를 과일이 사과가 갑자기 유행했던 때가 있나봐요. 그때 뭔 일이 있었나봐요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곳에 오렌지와 같은 키워드를 함께 입력해서 구분하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